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소비와 고용을 늘리고 저금리 시대 서민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우리 청년 고용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살리고 또 서민들의 어떤 주머니 좀 두둑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우리 경제의 고민인데 이번 세법 개정안이 그런 것을 많이 반영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일 고민했던 대목도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경제 활력 강화 차원에서 특히 내년부터 그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내년부터 3년간 청년 인력이 많이 고용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가 하는 측면 하나랑 수출 부진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메르스로 직격탄을 받은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근로자나 그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은 어떻게 좀 도와드려서 노후 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하나랑,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경제의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공평과세도 실현하면서 그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종합 처방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나왔던 추경, 또 오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4대 부분 구조개혁, 규제 완화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부분하고 같이 우리 경제를 그 활성화시키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느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네,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일단 개별 소비세 기준선이 15년 만에 올라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그 물가 상승, 또 소득 수준 향상이라든가 또 소비의 대중화, 이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대상하고 기준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냉장고, 에어컨, TV 같이 대용량 가전제품이라든가 녹용, 향수, 로열 젤리 같은 품목들은 이미 상당 부분 그 소비가 대중화된 측면이 있고 또 사치품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 개별 소비세를 폐지를 했고요. 또 시계라든가 가구, 가방, 이런 부분들, 소위 이제 보석, 이런 이제 사치제라고 하는 부분도 2001년에 그 저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그 개별 소비세 그 부과되는 그 기준을 올렸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아무 그 조치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소득 수준 향상 같은 걸 감안해서 500만 원 이하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에 한해서 부과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이나 상품들에 대한 개별 소비세 부과가 폐지가 되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면 좀 소비가 늘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을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즘 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청년 고용, 청년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제 지원 혜택을 뭐 1인당 500만 원 하겠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되게 되면 그 기업들이 고령의 그 고임의 인력을 한 3년 정도 더 채용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내년부터 3년간 이제 그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년 인력이 또 다른 때와 달리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청년 고용을 제약하는 일이 생겨서 청년 고용 절벽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부터 그 청년 정규직 고용을 전년에 비해서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늘린 1인당 그 중소 중견기업은 500만 원, 대기업은 250만 원씩 앞으로 3년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 추산으로는 연간 한 3만 5천 명 정도의 그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난달 말에 저희가 청년 고용 절벽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그 중소 중견기업은 1,080만 원 1년에, 그리고 대기업 공공기관은 그 절반 수준인 54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그 서로 그 상호 작용을 한다면 네. 청년 고용을 좀 늘리는데 네.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 한 네. 10자리를 마련을 했다고 하면 네. 1년에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5천만 원을 세제 그렇습니다. 뭐 감면을 받는 건가 아니면 지원을 받는 겁니까? 그 자기가 내는 이제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그 안 내게 되는 감면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용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청년 예를 들면 초임이 2,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2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그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받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네. 세액 혜택도 있고 사회 기여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한 자리라도 더 청년 일자리 좀 늘리겠군요. 예, 정부로서도 좀 많은 그 중소, 중견기업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앞으로 3년간 심각하게 있을 그 청년 고용 절벽에 좀 민간에서도 호응을 해주시면 하는 그 바람을 담았습니다. 네, 만능계좌라고 불리는 게 또 있더라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데 이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 있는 분만 가입을 하도록 했고요. 특히 이제 고액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빠지고 또 그 배우자라든가 부인, 그 사업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은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취지는 저금리 시대 또 고령화 시대에 그 근로자라든가 그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또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 노후 자금도 좀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가 대상은 그렇게 근로소득 그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을 했지만 혜택은 가급적이면 그 서민 중산층이 많이 가도록 했습니다. 이 만능 계좌는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든가 보험사에다가 신탁 계좌를 하나를 개설을 하시면 그 본인이 그 예금 적금이건 펀드건 그 마음대로 그 자기 그 시장 상황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그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하고요. 매년 2천만 원을 한도로 5년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억 정도가 되겠죠. 지금 뭐 은행에 돈 넣어서 뭐 이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제 뭐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찾는 발길이 툭 떨어졌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좀 관심 있는 게 외국인이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관광업도 타격을 받았지만 의료 관광업, 특히 그 중화권 지역에 이제 의료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유치하기 위한 그 지원 차원에서 또 특히 그쪽 분들은 이제 가격에도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그 성형수술 받고 그 영수증 같은 걸 있으면 그 공항에서 출국할 때 그 환급해주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그 성형외과에 과표도 과세 표준도 좀 그 투명화하고 양성화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브로커를 잘못 만나면 현찰로 좀 가격 다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로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에 좀 투명한 신용카드로 하셔도 되고 또 현금으로 하시고 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 용역을 받았다, 성형수술을 받았다 하는 게 있고 금액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그 세금만큼을 그 출국할 때 이제 환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를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에 뭐 종교인 과세 이 부분을 재추진을 한다고요? 네, 그 저희가 여러 번 추진을 했었고요. 또 그 동안에 그 종교계에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번에 그 종교인 과세 제도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그 종교 소득이라고 해서 종교인 소득을 좀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담 형평 같은 걸 위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필요 경비를 자기가 예를 들면 1억을 받았다 하면 그 필요 경비를 뭐 4천만 원이라 해가지고 그 차감된 금액 한 6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거나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필요 경비를 차감해주고 또 납세하는 방식도 그 근로자처럼 원천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원하시는 걸 감안을 해서 그 자진 신고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번에 종교인과세 제도를 좀 정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뭐 종교계와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그 종교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드리고 또 정치권에도 계속 그 이해를 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국민 여러분들의 그 지지가 그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이 원칙. 국민 입장에서는 공평 과세 원칙이 또 확립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게 이제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들이 법인으로 차량을 등록하고선 이제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모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손을 보기로 하셨죠. 이 부분이 이제 공평 과세를 저해하는 그리고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업무용이다 그러면 100% 다 비용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손비 처리해가지고 이제 그 금액만큼 세금을 안 냈었는데 앞으로는 임직원 그 전용 그 보험을 그 내년 초까지 이제 출시를 연말까지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면 일단 그 보험에 가입을 하면 하고 난 다음에 그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50%까지는 예를 들면 50% 일정 비율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비율을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써서 업무용으로 썼는지 사적으로 썼는지를 구별해서 그 업무용으로 쓴 비율만큼만 인정을 해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외국도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운행일지 같은 걸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임직원 전용 그 보험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전액 그 손비로 인정을 안 해주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좀 작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 한 대를 갖고 개인적으로도 쓰지만 또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용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그 비용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건 도입은 기본적으로 그 법인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매출 규모가 큰 그런 자영업자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그 내년부터 17년부터 그 도입하는 그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 특히 이제 경차라든가 승합차라든가 택시 같은 영업용 차는 100%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쪽은 이제 대부분도 사용으로 많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회사 로고가 확실하게 붙어 있는 거, 탈부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인정을 100% 해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그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라든가 리스료라든가 차량 유지비 같은 게 8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전액 비용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운행일지도 작성하고 또 임직원 전용 보험 같은 걸 이제 가입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그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그 줄어들면서 그 공평과세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긍정적인 이야기 부분을 이제 많이 부각을 시켜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 1년차, 2년차에 맞게 이제 그 세제 관련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이번엔 좀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보이는데 야당에서는 추가 세입이 1조 원밖에 안 된다, 적자 재정을 방치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 이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공평과세도 도모하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과세 그 감면 같은 거 정비도 하고 세입 기반도 아까 이제 업무용 차를 사적으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비용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 2조 정도를
그 세금을 이제 추가로 걷는데 네.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조세 지출을 좀 늘려드린다든가 네. 또 개별 소비세 같은 걸 이제 폐지를 해서 민간 소비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한 또 9천억 정도 그렇죠. 또 나가서 네트로 하게 되면 1조 1,000억 정도를 그걸 이제 그 세수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건 작년에 한 저희가 한 600억 정도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적은 생각을 것이 하고요. 아니라, 예. 그리고 지금 경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꾸 그렇죠. 이렇게 그 세금으로 한쪽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해가지고 그 정부가 이제 돈을 그 민간 경제에다 이렇게 쓰는데 또 다른 쪽으로 민간 경제에서 써야 될 돈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악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격이라 가지고 그럼 효과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한 대목이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지금까지 주영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